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별것도 아닌 일에 민지를 불러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 팔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9세 김명자 씨와 그녀의 아들 재훈, 며느리 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의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직후 자식 도리를 강요하지 말라며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 그러면서도 그런 아들 며느리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 필요 없을 땐 남이라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해서 김 씨는 그대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재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올해 공부하다가 29에 취직한 아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간 연애했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기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길 바랐습니다. 이미 2년이나 만났어요. 취직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같이 벌면 돼요. 결국 아들은 김 씨 부부의 우려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1년 뒤에 하나 똑같다며 말이죠. 정작 김 씨 부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2년이나 사귀었는데 본 적도 없었고 이름만 겨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김 씨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얼굴이나 좀 봐야 하지 않겠어? 곧 데리고 올게요. 아들은 한참 뒤에 2살 어리고 단정한 외모의 말수가 적은 민지라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김 씨가 과일을 내오려고 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했죠. 그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래도 곧 가족이 되기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식사만 하고 일어나 버린 아들과 여자친구. 결혼까지는 좀 남았으니 그 전에 보면 되겠다 했죠. 그런데 김 씨 부부는 며느리를 결혼 전 상견례 때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자식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자주 만나는 지인들도 있고 사돈과도 가깝게 왕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가 흔한 경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며느리 될 민지의 부모님 사정이 넉넉지 않다길래 전에 분양받아 세놓고 있었던 같은 단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뒤로 며느리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피곤하지? 잘 갔다 왔니?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들렸다가 편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김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김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잠시 신혼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리러 김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아들 부부도 그만 가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 온다고 전에 며느리가 왔을 때 잘 먹던 반찬들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루 종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외식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은 유독 저희끼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당황하며 서 있었고 남편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희 온다고 하루 종일 준비 많이 했어. 당연히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신혼여행 후에 부모 집에 오면 같이 식사 한 끼 정도는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준비했는데 미리 물어볼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식당이 있어서요. 나가서 먹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요. 아들은 김 씨가 준비를 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지만 남편은 김 씨의 서운한 마음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갈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또다시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허탈한 기분으로 거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 음식들을 다 어쩌나. 물어나 볼 걸 괜히 고생했네. 상심한 듯한 김 씨의 어깨를 남편이 툭툭 두드렸습니다.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김 씨는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꼭 사전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 또 자식이 당연히 밥을 먹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
김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첫 명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명절에 와서도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차례 음식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함께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준비 다 됐다. 나와서 밥 먹자. 방 안에서도 숟가락 놓는 소리가 날 텐데 밥상이 완전히 차려질 때까지 며느리는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이 식탁에 올라가자 며느리가 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사한 후 뒷정리나 설거지도 돕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가족이 아니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리 손님이라도 돕겠다는 말 한마디 인사치레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돕는 신용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김 씨 부부와 친해지려는 노력조차도 없었죠. 참 살갑지 않은 성격이야. 그동안 김 씨의 생일과 어버이날이 있었지만 며느리는 전화도 한 통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만 이쯤 되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 내내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도 간단한 단답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 씨 부부도 무척 어색했고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눈치 못 채는지 아들만 속없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뒤 나중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묻자 아들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다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한 건 알고 있었지만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더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도 없이 뚱하니 있다가 가니까 할 말도 더 없고 엄마랑 아빠는 민망해서 혼났어.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엔 다들 그래요. 그렇다고 뭐라고 하시면 며느리 다시는 안 오죠.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하고 한숨을 쉬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차차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민지한테 내가 말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시집에 왔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일은 안 해도 나와서 같이 얘기는 해야지.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는 아들의 대답을 듣긴 했지만 전하겠단 말이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요즘엔 다 그래.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게 당연하다는 말에 다시 한번 황당했습니다. 요즘 자식들 그렇대. 생일도 각자 지내고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집도 해줘야 되고 아이 낳으면 못 줘도 500만 원은 줘야 하고 또 틈틈이 용돈도 주면 좋고. 요새 시부모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친구의 말에 김 씨는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친구나 아들의 말대로라면 요즘 시대 시어머니로 살기 참 힘들다 싶었죠. 옛날엔 며느리로 사는 게 힘들었는데 김 씨가 시어머니가 되자 세상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로 살기가 더욱 힘들었으니 뭐가 이렇게 내내 힘든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부턴 명절 때 저희끼리 보내려고요. 그러면 이제는 얼굴도 안 보고 살려고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여태 아들 부부가 김 씨의 집에 온 것도 손에 꼽혔고 김 씨 부부는 단 한 번도 신혼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한 번 초대도 안 하고 말이야. 초대요? 바로 옆에 사는데 무슨 집들이까지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이상하지 않냐? 시간 있을 때 용건이 있으면 저희가 갈게요. 가까울수록 너무 자주 오가면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요. 아들은 남편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건 싫고 자신들이 가끔 오겠다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 자식 얼굴 보기가 길 가다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참 그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서운해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왔지만 김 씨 부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번은 봤었고 전화도 자주 했었는데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김 씨도 차라리 안 오고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기는 힘들 듯하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도 아들 내외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들에게 섭섭한 것이었지 다시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생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급성 장염으로 김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집에 가. 내일 올게. 아니야, 오긴 뭘 와. 왔다 갔다 피곤해. 이제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나도 여기서 혼자 쉴 테니까. 입원하고 이틀 내내 퇴근 후에 온 남편을 김 씨가 보냈습니다. 사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에 간병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45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하면 됐죠. 김 씨는 자신보다도 남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혼자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습니다. 아침 정도는 혼자서 간단히 차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3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안부를 묻고자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했습니다. 엄마 걱정은 말고 내가 한번 아빠한테 연락해서 저녁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좀 물어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든가. 김 씨는 아들에게 김 씨 대신 아빠 좀 들여다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들이 기분을 상해했습니다. 민지한테 밥이라도 차리란 소리세요? 무슨 엉뚱한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밖에서든 어디든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민지 보고 하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하면 되잖아. 아니, 아빠는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세요? 그 말이 어쩐지 아빠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라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며칠 뒤에 퇴원하니까 아빠 좀 챙기라는 게 그렇게 발끈할 일이야? 그니까 며칠 뒤에 퇴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기가 찼습니다. 아니, 너희 보고 아빠를 너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차려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한 게 어려운 일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김 씨나 남편이었다면 당연히 기꺼이 아들이든 며느리든 챙겨줬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겐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고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펄쩍 뛰는 아들에게 김 씨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게 뭐가 부모고 뭐가 자식이란 말인지. 김 씨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태껏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던 건 김 씨 부부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됐다. 너한테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질색할 것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퇴원 후에도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아들 내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이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실제로 오며 가며 가끔 마주칠 때에도 그저 눈 한 번 마주치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김 씨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하던 아들도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게 더 편했는지 무덤덤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봤다면 부모 자식 관계인 줄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생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죠. 어느 날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김 씨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박스 하나를 덜렁 들고 나왔던 건데 분리수거장에서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는 큰 바구니를 들고 어깨에 휴대폰을 낀 채로 분리수거를 하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온 것도 모른 채 며느리가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당연히 받을 건 다 받아야지. 그 다음에는 세게 나가야 돼. 나도 집 받았지.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바구니에서 쓰레기를 하나씩 꺼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니까 너무 불편해서 좀 멀리 이사 가려고. 명의는 아직 시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사 가면서 우리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어. 아니, 당연히 남편이 그러자고 말하는 거지. 며느리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처음 보았기에 무척 생소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김 씨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이라면 그래도 예의는 차리는데 아들 며느리는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집을 받기 위해 김씨네와 가까워도 참고 이사 온 것도 괘씸하고 얄미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온전히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진심이었겠죠. 다음 날 김 씨는 아들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는 걸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며 억지로 오게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을 못 본 척하고 김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집 말이야. 그거 팔아야겠다.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팔다니요? 저희는 팔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엄마가 지난번에 아프면서 든 생각이야. 이제 우리도 나이 들고 아플 일만 남았는데 그때 자식한테 기대기보다는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너희 부담 안 가게. 그런데 그러려면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 그렇다고 저희한테 주신 집을 팔아요. 준 게 아니고 자리 잡을 동안 살라고 한 거지. 근데 너희도 거리를 두고 사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웃처럼 살자며 남처럼. 그러려면 우리도 재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거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갈등 없이 잘 지내려고 한 소리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얼굴도 못 보는 사이라면 너희가 우리 노후를 신경이나 쓰겠니? 자식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자식인데 당연히 신경 쓰죠. 자식 말고 누가 부모를 챙겨요. 다급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의 모습에 속으로 웃음이 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움직이게 하는 게 효심이나 가족애가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래? 너희가 정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집은 팔지 않을게. 그러자 아들이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주말에 아들이 웬일인지 결혼 후 처음으로 김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김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됐을 때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김씨에게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차린 게 많지 않아요.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잘 먹을게. 김씨와 남편은 밥을 먹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있지 하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눈치 없는 사람처럼 2시간을 더 앉아 있다가 느지막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종종 이렇게 불러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아, 네, 그럴게요. 그 표정이 얼마나 괴로워 보이는지. 그리고 김씨는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아들 내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너희 아빠 늦게 들어온 데서 여기서 저녁 얻어먹으려고. 연락도 없이. 여기서요? 마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지 아들의 식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식집이 코앞인데 무슨 연락까지 해?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잖아. 황당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를 아랑곳 않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밥을 퍼왔고 김씨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찾아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틈만 나면 아들 내외를 불렀고 며느리나 아들을 따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장단을 맞춰주던 아들과 며느리도 얼마 지나자 참을 수 없다며 폭발해 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별것도 아닌 일에 민지를 불러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지 억지로는 오라고 안 했어. 싫으면 싫다고 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안 오면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들도 김씨의 속내를 진작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 팔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주고 안 받는 거 말이야. 너희도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일절 안 할게. 뭐가 문제야? 원하는 대로 하라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도움 필요 없다니까. 우리도 우리 알아서 잘 살게. 근데 자식 노릇은 하기 싫고 집은 달라는 거면 너희가 양심이 없는 거지. 받을 거 다 받고 말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 드신 다음에 저희가 정말 나 몰라라 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더 늙어서까지 생각할 것도 없어 보여. 젊어서도 이런데 늙어서 뭘 바라겠어. 강제적으로 할 생각 없으니까 너희가 선택해.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한번 보더니 그래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불러대는 한 달 동안 김씨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불러대는 것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결국 다음 달에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자식을 집까지 대주며 편히 살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차차 그동안 편했던 삶이 아주 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 정도 지나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저희 이제는 애도 생각해야 하는데 계속 그러실 거예요? 손자를 들먹이며 묻는 것이 이제 부모가 좀 반성했나 떠보는 듯 했습니다. 남한테 그저 집 빌려주는 바보도 있니? 아들이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그동안 편하게 살았구나 하고 깨닫길 바랐죠. 그리고 그러다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호구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받을 건 받고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자식들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는 부모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아들에게 주었던 그 집을 세놓고 그 월세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진짜 자신들만의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